네. 뭐 이제 그 국회 운영 협치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현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아주 연장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다양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공매도를 이제 한번 금지하고 6개월 지나서 이번에 다시 또 내년 3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단순한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 이번 기회에 공매도의 제도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은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요즘 좀 막 동학개미군에서 막 많은 또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공매도라는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여의치가 않다는 것 때문에 뭐 또 정보의 그 취약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갖다가 저희가 주목하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논의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차익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무차익 공매도 실질 차단 시스템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 조성자 등은 이제 그 공매도 관련 규제 예외를 갖다가 적용받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 적용받는 만큼의 신뢰가 있는 것인지 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이런 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하나 이번 기회에 이제 제도 설계를 전체적으로 허점이 없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담자에 대한 이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해서 이번에 불법 공매도의 범죄 동기도 애초에 좀 차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이 과정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중매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른바 이제 공정경제 3법, 뭐 공정거래법 상법, 또 금융그룹 감독법 뭐 이런 부분이 여야 이제 공통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정거래 3법은 사실 시장의 공정 그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시대 정신이고 이미 전 국민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전에 정부에서 국무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그 국회로 보냈고 물론 20대 국회 때도 이 공정거래 3법은 다 발의가 됐다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폐기가 돼갖고 21대 다시 발의가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야당에서도 자기들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미스터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걸 얼마 실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화답 비슷하게 했어요. 지난번 이낙연 당대표 그 신임 예방 인사 갔을 때 그런 거 논의하다 보면 해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어느 때보다도 논의하기는 그 좋은 그런 그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정거래의 시간이다 이번에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는 그래서 여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이제 그 기업이 큰 대기업일수록 건전한 그 시장 지배 구조를 가져야 되고 재무 건전성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이 공정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속 성장 발전을 해서 전체가 다 같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희가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또 중점 법안이고 20대 때도 이미 추진했던 거고 이번에 야당도 일정하게는 화답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좀 그 내용 있는 소통이 잘 돼서 서로 공통 부분을 좀 그 기반으로 통과가 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는데, 자 그렇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신용 대출이 급증을 하고 또 빚으로 이제 그 개미들이 투자하고 뭐 이게 이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고 해법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지요? 하여튼 이게 부동산이 너무 과열돼 갖고 비투도 하고 뭐 영끌이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상 과열이고 부동산에 너무 이제 그 올인하고 집착하는 것, 특히 젊은 세대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 정책을 할 때는 그런 니즈는 왜 생기는 것인가, 수요는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시장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잘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일단 투기 수요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차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규제 방식을 뭐 세제라든가 또는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부동산 시장 그 조사연구원인가 이렇게 새로 관리감독 기구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나 불법 세력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규제하고 처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소유자 또 1인 주택 소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서울에서 좀 시간을 기다리면 그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집을 나가 소유할 수 있어 1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이제 그 막 추정 매수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실제 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급이라든가 주택 지원 정책이라든가 주택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4 대책 때 이제 공급 대책도 일정하게 발표를 했는데 뭐 그거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 노력해서 담당 부처에서는 공공주택들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인데 임대차 시장이 뭐 생각보다는 이렇게 아주 뭐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에서는 뭐 급속하게 뭐 보증금 올린다, 뭐 매물이 없던데 매물이 없는 건 일시적 현상은 맞는 것 같은데 일정하게 서로 간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건전한 권리의 보장 속에서 또 그걸 넘어서는 잘못된 뭐 그 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이런 거짓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관리감독기구에서 잘 통제 나간다면은 좀 안정되게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패닉 바잉 현상이라든가 시장 불안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하면 다양한 형태로의 정책이 함께 있는데 무엇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정책이. 두 번째는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건 일종의 심리적인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신뢰를 주고 좀 더 기다리면 주택이 우리한테도 공주택이 비록 뭐 아주 좋은 곳은 아니도 공급될 수 있다라든지 시장이 뭐 더 이상 뭐 무분별한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거시경제 차원에서 부동산 내부로 쏟아지는 유동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죠. 부동산과 증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워낙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더 생산적인 형태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거시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고 이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는 이제 금융 쪽 공공기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뭐 지난 시기에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크게 한번 진행이 1차 됐었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이 이전을 했죠. 이제 2차에 이제 일부 남아있는 수도권의 기관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노조 쪽을 양쪽을 한번 다 봤는데요. 삼위금융연원하고 금융산업노조하고 봤는데 이제 그런 우려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에 이제 그냥 어떤 지역만 옮긴다고 있죠. 이게 근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효과에 뭐 이런 문제도 제기도 하시고 또 일정하게 금융이라는 게 이 타운화돼서 집적화 클러스터가 되고 그래야지 뭐 여기저기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이게 국토균형 발전이 균발위에서 용역도 했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토균형 발전과 또 최근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 근무 환경이나 또 그 공간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저도 거의 더 이상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기간 이전에 이제 뭐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다 대상에 그게 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뭐 그걸 하지만 더 이상의 뭐 어떤 진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라든가 용역 결과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제 곧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 이른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청탁금지법 여기에서 이제 10만 원, 20만 원으로 농수산물 뭐 이렇게 선물 이렇게 한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직역에서 이제 민생의 요구는 이걸 더 좀 현실화하고 또 그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달라 이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저희 기관 중에 국민권익위가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많은 또
그 검토와 안들도 조사도 해보고 했을 텐데 일정하게 이제 그 완화를 일부 하니까 네. 확실히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도움이 된 거는 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법이 나오게 됐던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부정청탁을 갖다가 좀 규제하고 뭐 억제하고 이럴 나온 거 아니에요. 맑은 사회 만들려고 나온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방향성은 확실하게 견고하게 유지를 하는데 실제 한국적 현실에 맞게 또는 최근의 상황에 맞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양자를 다 놓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약간의 뭐 3, 5에서 뭐 좀 더 바꾸는 방안도 얘기가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추석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방식들에 대한 성과나 이제 평가들을 좀 보고 이후에 좀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했던 얘기 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김영란법을 만들어지게 됐던 그 계기가 있고 또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이제 또 그 어떤 일부를 또 수정하게 되면은 이 제도 취지가 좀 퇴색된다. 이래서 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해서 상향해서 하는 것인 만큼 그 평가나 또 국민들의 반응이나 또 실제 성과나 이런 걸 보면서 이후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공공기관들, 정부 뭐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또 NGO 전부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신뢰도, 신인도 조사를 하면 역대로 늘 그 국회는 거의 뭐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이제 그 정무위원장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또 직분도 맡으셨고, 그래서 정무위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좀 이렇게 그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고, 마무리로 삼선 의원 윤관석 국회의원이 본 정치,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마무리를 또 좀 해주시죠.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이나 어떤 국민에 대한 일종의 뭐 그 구애 뭐 이런 편하게 좀 말씀 주시죠. 일단은 국회가 이렇게 아주 뭐 인기가 높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국회라는 게 다양한 집단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선출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법안도 얘기하고 정책도 논의하는 거라. 그래도 이제 과거의 국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저는 변화 발전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동물국회라고 하고 20대 때 잠깐 그런 게 공수처 때 있긴 했습니다만은. 동물국회, 식물국회. 어느 나라는 이제 국회는 항상 시끄럽고 논쟁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활동 내역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 국회가 계속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의원 개개인의 좀 더 그 청렴도라든가 또 그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받아야 되는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쟁으로 서로가 이제 어떤 그 갈등과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먼저 뭐 열을 하려고 하면 열은 못 하더라도 뭐 다섯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싸움은 했는데 결과는 없고 그냥 또 싸움만 하다 끝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불신을 많이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정책이라도 결정하고 그걸 법안은 상당히 실제 현실에서 힘이 셉니다. 은근요. 그래서 법안과 정책 힘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 불신을 많이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해서 법안이나든지 정책으로서 현실의 힘을 작동시키는 그런 성과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공인의식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뭐 공인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내내 이제 사실상 이제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보다도 더 또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청렴하고 더욱더 공정하고 또 더욱더 공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 국회란 전체의 이미지로 만들어질 때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죠. 그래서 국회의 스타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뭐 국가대표 11명 이름은 다 못 외워도 그 중에 이제 몇몇 스타 플레이어다 뭐 우리 이번 국가대표 되게 세다 잘한다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못하는 사람에 대한 뭐 물론 비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20대 국회에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심볼라이즈 해서 상징적인 그런 인물들을 많이 예를 들면 뭐 윤관석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로 제가 잘 해야 그렇게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거 언론에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일단 처음에 정치하게 됐던 것은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우신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게 정치다는 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숫자는 많지만 뭐 미국에서도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오바마가 출마할 때 그들의 목소리를 나는 전달하겠다 해서 이제 뭐 했다는 말이 있는데 목소리를 전달하고 손을 잡아주고 또 희망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 시대의 정치의 이제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겠다 해서 와서 주로 이제 공보통과 정책통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정무위가 와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다 함께 해야 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공정 경제, 금융 혁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 민생 안정. 그래서 정무에서 부여되어 있는 현재 여러 가지 현안들, 법안들을 잘 처리해내서 코로나 때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그 기업들 만나보면 지금 마지막에 결국 금융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도 한계가 있고 지속되면은 금융 쪽에서 이제 그 돈을 돌려야지 이제 자금 순환이 돼야지 되니까 그런 코로나 극복에도 역할을 하는 그런 정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간 기대하고 응원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 모시고 현안 또 정치에 대한 포부를 농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뭐 내일 신문이 김종필 TV 화이팅. TV 덕분에 예, 저도 좀 떠보겠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비스인가? 예.